안녕하세요. 김현애 기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대성전자고요.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이다. 기장된 자료와 다른 세무제정 외에는 다음 사항을 반영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우리 영업의 수익 중에서 자비익에는 전기의 송금불산입 처리가 되었던 법인세 납부액 중에서 단기에 환급이 되면 단기에 환급이 돼서 67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세는 우리가 돈이 나갔을 때 송금이 아니죠. 나갈 때 송금이 아니었던 거는 이게 다시 환급이 되더라도 이제 법인세가 환급이 되더라도 입금불산입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세 환급액은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할 당시에도 송금 불산입이지만 이게 입금이 되더라도 이제 법인세 환급액의 경우에도 입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갈 때 기타 사유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차감 조정에는 기타 사유출이 없어서 기타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입력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대성전자에 가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자비익이죠. 그래서 입금이 아니다. 자비익으로 우리가 세법상 이익으로 입금으로 계상을 해놨지만 우리 세법상으로는 입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입금을 이제 부인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입금 불산입, 그다음에 자비익으로 계상돼 있죠. 네, 자비익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자비익 잠시만요. 직접 입력으로 바꿔놓고. 법인세 환급액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67만 원. 네, 그리고 기타로 처분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처분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정기에 토지를 2천만 원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이제 세금과 공개로 처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세무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단기 이 토지를 2,050만 원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한 경우에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이제 지금 2천만 원에 취득을 했나요? 2천만 원에 이제 토지를 2천만 원에 토지를 2천만 원 취득을 했고요. 현금으로 이제 취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금과 공가에 해당되는 이제 92만 원만큼을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한 것이죠. 세금과 공가로 자 92만 원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전부 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20.92 이렇게 하시게 되고. 그러면 이 세금과 공가에 대해서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자산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토지다. 그러니까 송금이 아니고요. 세금과 공가가 아니고 자산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2만 원. 네, 토지와 관련한 유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처분을 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2천만 원으로 장부에 계상해놨기 때문에 2,050만 원을 이제 계상하면서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계상했네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과 관련해서 보통예금 2,050만 원이죠. 근데 우리가 토지가액이 이제 2천만 원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처분이익을 5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법상으로는 보통예금을 입금받은 건 맞죠? 근데 우리의 토지가액은 얼마였어요? 자, 토지가액은 20.92에 해당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익은 얼마가 돼야 돼요? 요거를 차감을 해야 되겠죠. 자, 계산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는 우리가 이번에는 지금 토지가 20.92만 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실이 발생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처분 손실이 0.42. 결국에는 이 처분이익과 처분이익을 줄이면서 처분이익을 줄이고 처분 손실을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토지가액을 이렇게 계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처분 이익을 줄이고 처분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줄이면서 마이너스 유보 92만 원, 토지를 줄이면서 송금에 산입을 하는 것이죠. 입금의 감소는 어쨌든 손실의 발생과 같기 때문에 입금의 감소, 손실의 증가. 그래서 송금 산입으로 이제 통일을 해도 됩니다. 어쨌든 처분이익의 감소도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송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금 산입
네, 송금산이 92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요거를 세법상 회계처리와 장부상 회계처리를 이렇게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유보가 추인된다라는 거, 자, 처분을 하게 되면 세법상 장부가액하고 그다음에 회계상 장부가액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2,050만 원 이렇게 유보가 있는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얼마의 처분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얼마의 처분을 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추인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유보를 추인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그냥 그대로 추인을 하시면 된다. 송금불산이 92만 원 유보를 우리가 얼마에 처분을 해서 처분이익이 얼마가 계상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이 금액은 결국 정확하게 토지의 이 장부가액만큼 차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송금을 부인하면서 자산으로 만들어 놨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처분이 될 때 이제 송금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산으로 계상을 해놨었기 때문에 자산은 결국엔 미래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제 송금이 줄어들면서 자산화 해놨던 것을 우리가 그것이 처분되는 시점에 송금으로 산입이 되기 때문에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일단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런 처분 손익을 그냥 확인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이 분계 지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시라는 목적에서 보여드린 것 뿐이지 그냥 전액 추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취득세 과거에 이제 토지의 취득세와 관련해서 송금 불산입을 해놨을 거기 때문에 이제 92만 원만큼 추인을 해주고 유보 감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던 것을 이제 오른쪽에 추인을 해주시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2020년 8월 1일에요. 2020년 8월 1일에 자, 우리가 1,000만 원을 대여하고 6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기로 했네요. 네, 그래서 8월 1일에 대여를 했네요. 8월 1일에 대여를 하고 자, 12월 30일 지나서 6개월 후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2월 28일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기로 했나 봐요. 근데 회사는 이제 발생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자 수익을 계산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자 비용의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자,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여러분들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자 비용과 그다음에 이자 수익. 자, 이자 비용의 경우에는 기간 경과분, 즉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계상한 이자 비용 계상하고 미지급 비용 이렇게 기간이 경과했는데 기간 경과분에 대한 발생주의로 계상해 놓은 이자 비용과 미지급 이자는 인정을 해주는 반면에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기간 경과분을 계상해 놓은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입금 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원천징수의 어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우에는 이제 원천징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 미수 수익, 이자 수익을 이렇게 계상했을 거예요. 200만 원. 자, 미수 수익,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세법상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게 장부상 회계 처리고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 입금 불산입 그리고 자산을 줄여줘야 돼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계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자 비용의 경우에는요. 장부상에 만약에 이자 비용 200만 원, 그다음 미지급 이자 이렇게 계상을 해놨다면 그랬다면 세법상으로도 동일하게 요 세무 조정을 인정을 해주게 돼서 세무 조정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미수 수익이면서 이자 수익 계상하게 되면 입금 불산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면 무조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입금 불산이 미수이자 그다음 2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시장성 있는 주식의 기말평가액인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이 손익계산서상 530만 원에 계상되어 있다.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관련된 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장부상에 어떻게 계상돼 있다는 거예요? 단기매매증권을 이제 가상을 하면서, 단기매매증권을 계상을 하면서 이제 530만 원을 계상을 해놨겠죠? 그 다음에 평가이익을 계상을 해놨을 거예요. 동일하게 530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입금이 아니다. 입금 불산입.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을 줄여줘야 되겠죠. 지금 단기매매증권이 세법상으로는 이렇게 늘어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고 금액은 530만 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항상 이렇게 원칙이 원가법입니다. 원칙 매도가능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든 그다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든 그다음 만기 보유 증권과 관련한 할인 차금 상가액 이런 것들 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칙이 이제 원가법에 해당이 되고요.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본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두 줄의 세무 조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얘는 입금으로 우리가 계상을 하잖아요.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세무 조정은 우리가 손익 계정과 그다음 재무 상태표 계정이 이렇게 오류 수정 분계가 손익 계정과 재무 상태표 계정이 나오기 때문에 한 줄로 세무 조정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30만 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유보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다 차감 조정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법인세 환급액의 경우에는 이제 입금이 잡이익으로 우리가 입금으로 계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고 기타로 소득 처분한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토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관련한 취득세를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다면 일단은 유보로 처분을 해놨겠죠. 근데 그 관련된 자산이 이제 처분이 되면 얼마에 처분했는지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유보가 있던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전부 다 추인, 그래서 유보 감소 이렇게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미수수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 수익, 원천징수 대상 이자 수익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간경과분이 인정이 돼요. 발생주의로 인정이 되는데 원천징수 대상 이자 수익일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경우에는 입금 불산입, 이자 비용과 다르다. 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 미수이자 마이너스 유보. 근데 유보가 이제 발생이 된 거니까 유보 발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도 우리가 단기매매든 매도 가능이든 그다음에 만기 보유든 평가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처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의 경우에는요, 태백산업이고 사무용 가구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이거와 관련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와 명세서를 완성하시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투자자산, 영업의 비용 중에서 투자자산 처분 손실 200만 원이 있는데 장부가액 3,010만 원인 상장 주식을 임원인 김철민에게 2,810만 원에 양도함에 따른 것이다. 양도 당시 상장 주식의 시가는 3,1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이거 뭐죠? 자, 지금 저가 양도가 발생했죠. 네, 저가 양도. 그래서 지금 이제 고가 매입이나 저가 양도. 자, 이거는 이제 저가 매입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자, 저가 매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우리가 저가 매입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 그때는 입금 산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이제 저가로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입하게 되면 입금 산입 유보 이렇게 처분한다라고 했던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저가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저가 양도, 그다음에 고가 매입의 경우에는 고가 매입이라는 이런 손해 보는 거래에 해당이 되면서 그다음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현저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면 그때는 요거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규정에 해당이 돼서 시가 그 차익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로 처분을 하게 된다. 입금 산입 사회 유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요거를 이제 지금 사례를 한번 지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주식을 임원인 김철민한테 양도를 하는데 지금 원래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3,100만 원의 양도를 해도 되는데 특수관계인인 김철민한테 2,810만 원 지금 싸게 양도를 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저가 양도의 상황인지 저가 매입의 상황인지 고가 매입의 상황인지 그거를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고가 양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가 양도는 왜 그러냐면 고가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저가 매입은 내가 싸게 사면 나중에 과세가 많이 돼요. 그죠? 판매를 할 때 관련된 처분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이익이 많아져서 저가 매입은 나중에 과세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당장 과세하기 위해서 이끈 산입 유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가 양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비싸게 양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처분이익이 많아져서 법인세가 늘어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런 손해보는 거래에 대해서 이걸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것을 우리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자산 처분 손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시면 현금을 2,810만 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주식은 지금 보시면 3,010만 원이래요. 3,010만 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분 손실을 얼마를 발생한 거예요? 처분 손실이 지금 200만 원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처분 손실이 정당한 것인가? 우리가 시가보다 적게 양도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분계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총액법으로 바꿔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분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현금이 들어온 것만큼 총액법은 현금 들어온 거는 다 입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BS 계정과 IS 계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은 장부가액이 이제 나가는 이것만큼 송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큼 비용. 요게 이제 총액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수익의 감소로 봐도 되고요. 수익이 오든 비용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IS 계정하고 BS 계정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법상 우리 분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지금 얼마에 받은 거예요? 네, 현금을 받은 사실은 이제 동일하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현금을 받은 사실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장부상에 우리가 주식이 장부가액이 이제 3,010만 원인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경우에 어떤 게 문제된 거예요? 지금 시가가 얼마죠? 시가가 지금 3,000만 원이거든요. 시가가 3,100만 원이네요. 자, 상장 주식의 시가가 3,100만 원이다. 자, 상장 주식의 시가가 3,100만 원인데 자, 3,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저가 양도를 했죠? 지금 양도가액이 2,810만 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90만 원이 우리 시가와 그다음에 거래가의 차액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시가의 3,100만 원의 5%를 넘어가느냐? 또는 3억이죠. 3억 원. 3억 원 요건인데 우리 3억 원 요건은 지금 이제 불충족인 것 같고 지금 3,100만 원의 5%를 곱하게 되면 155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저한 이익이 부여가 되었고요. 자, 요건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현저한 이익은 부여가 됐어요. 현저한 이익이 부여가 됐고요. 지금 그리고 저가 양도를 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거래에 해당이 되네요. 세 번째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보니까 임원인 김철민 임직원에 해당이 돼서 특수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제재를 둬야겠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분에 해당되는 290만 원 이것만큼을 우리가 사회에 유출된 걸로 보게 됩니다. 사회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그것만큼 우리는 이제 입금에 산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입금.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이 나오게 되겠죠. 네. 여기 세무조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양도죠. 네, 저가 양도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가지의 차익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로 세무조정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 유출 290만 원, 그다음에 입금 290만 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하고 그다음에 저가 양도 290만 원. 그다음에 이건 누가 가져갔죠? 사회 유출인데 이거는 임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여. 네,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가 양도가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우리가 과연 이 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아마 이건 기본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때 관련돼서 이 저가 양도와 관련해서 세무 조정을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회 유출 처분이라고 하는 거 부당이익 계산은 반드시 가산 조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가산 조정. 그래서 가산 조정을 통해서 이제 사회 유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세금의 부당한 감소. 어쨌든 입금이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이 경우에 지금 수익이 2,800만 원만큼 지금 3,100만 원에서 지금 29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금을 손해 본 거. 290만 원만큼 손해본 거죠. 우리는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시가만큼 받지 않고 덜 받아가지고 손해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입금으로 산입하겠다. 송금 불산입이 될 수도 있고요. 둘이 같은 거죠. 어차피 가산조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보시면 그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가산조정에서 나오고요. 사회유출 처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건 저가 양도 고가 매입에 해당이 되는지 그거를 손해보는 거래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가 양도 저가 매입, 저가 양도 고가 매입 요 네 가지 케이스를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태백산업 가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업 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서 자, 입금 산입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가 양도액 자, 저가 양도 29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자, 2번 갈게요. 자, 8월 20에 지출된 세금과 공과 300만 원은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서 발생된 이제 증권 거래세래요. 누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소유의 비상장 주식인데요. 이거를 회사가 부담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을 회사가 부담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부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내야 돼요? 대표이사 너가 급여 받아가서 급여로 세금 내고 그리고 나서 네가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액 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송금 불산입이고요.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놓은 거. 세법상 우리 법인의 비용으로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해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이렇게 한 조치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상여로 처분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결손으로 결손금 소급 신청을 했대요.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이라는 걸 해서 2019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을 받았다. 이걸 자비익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지금 장부상에는 입금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세법상으로는 우리가 법인세 돈 나갈 때 우리 법인세 납부할 때도 송금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도 입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법인세 나갈 때 송금 물산이 기타 사회 유출됐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기타로 처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주 빈출이 되는 사례니까 우리가 입금 불산입에다가 자비익을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제 35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어요. 자주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1,500만 원이래요. 장부상에 이제 1,5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2,000만 원. 자, 그러면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은 2,000만 원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한도 시부인의 경우에는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전기에 감가상각액 부인액이 있다면 우리가 한도 범위 내에서 이걸 추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송금 불산입 이게 만약에 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우리가 송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데 과거에 유보가 있다면 송금 불산입 유보가 이거 한도 초과가 돼서 송금 불산입 500만 원 유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내에서는 우리가 한도 내에서 과거의 유보는 추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송금 산입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감가상각비를 잘 우리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송금 산입이고요. 전기 상각 부인액 송금 추인액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유보가 감소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송금물산입 저가양도. 그래서 저가양도든 고가매입이든 고가매입은 이제 두 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고가매입은 이제 두 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는데 송금산입 마이너스 자산을 줄이고 이제 그 해당 송금을 부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고가매입의 경우에는. 근데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이제 한 줄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입금을 산입하는 저가양도와 관련해서 과소 계상한 입금에 산입하는 그런 소득처분이 발생하게 되고요. 관련된 상여는 이제 관련 귀속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금과 공과와 관련해서는 송금불산이 우리가 대표자나 아니면 주주나 이런 다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세금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거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그거는 전액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법인세는 납부할 때도 송불, 그다음에 들어올 때도 익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왔을 때 입금으로 계상해 놨다면 그거는 입금 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한도 초과했을 때는 송금 불산이, 그다음에 한도 미달일 경우에는 아무런 세부 조정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전기에 우리가 부인된 전기 유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송금 한도 미달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과거의 유보는 추인될 수 있다. 송금산이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감가상각비는 이제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송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인데 과거 유보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전기 상각 부인액을 송금으로 추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였습니다. 세 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강남산업인데요. 자, 강남산업은 사무용 가구를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네요. 그래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세무조정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보시면 당사가 판매한 그 제품에 예상되는 하자 보수비를 다음과 같이 수선비에 반영하였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거거든요. 예측.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충당금들은요. 우리가 우리 충당금 파트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일시상각 충당금 등등 6가지가 있었어요. 6가지 외에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충당금에 해당이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의되는 충당금에 해당되고, 그래서 하자보수비, 우리 회계는 보수주의고 회계는 우리가 항상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지금 미리 잡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법의 회계의 기본이죠. 그래서 회계의 기본인데 회계에서는 우리가 보수주의에 따라서 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비용을 지금 송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로서는 뭐 하자보수 충당금이라든지 제품 보증 충당부채라든지 혹은 뭐 경품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싹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다 전부 다 인정이 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당금을 계산해 놓은 거, 충당금 계산해 놓은 것은 송금으로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보수비. 나중에 이제 지출할지도 모르는 제품으로부터 예상되는 그 하자보수비를 지금 당장 비용으로 미리 계상을 해놓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송금 불산입, 그리고 하자보수 충당금을 이것만 부채로 계상을 해놓은 거잖아요. 부채를 줄이는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대 세무 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당금을 줄이면서 우리가 하자보수비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송금이 아니다. 하자보수비 송금이 아니다. 그리고 충당금이 줄어드니까 부채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유보가 되겠습니다. 송금 불산입 유보로 소득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입력해 보겠습니다. 강남산업입니다. 강남산업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자, 그러면 송금 불산입 하자보수비. 직접 입력을 눌러놓고요. 하자보수비, 하자보수 충당금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보가 이제 발생이 된 것이죠. 자, 송금 불산이 500만 원 유보 이렇게 하자보수 충당금으로 계산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장기차입금 1,300만 원을 출자 전환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그리고 출자 전환할 때 주식의 시가총액은 1,000만 원이다. 단 세무상 2월 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교재, 이론 교재 454페이지 볼게요. 그리고 지금 한번 정리해 놓으면 혹시나 이제 문제로 나오게 되면 6가지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 퇴충, 연충, 대충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퇴충, 연충, 대충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해놓으셔도 돼요. 해놓으셔도 되는데 혹시나 이제 말 문제로 나오게 되면 구상, 채권, 상각, 충당금이라든지 세법상 인정하는 충당금에는요, 구상, 채권, 상각, 충당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시 상각 충당금, 일시삼각 충당금하고 일시삼각 충당금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일시삼각 충당금하고 압축기장 충당금. 이거 이제 국가보조금이나 이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딱 6가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외에는 여러분들이 충당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충당금은 이제 제외되는 거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 때 우리가 자산수중액과 채무면제액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론교재 페이지 45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원칙은 우리 자산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액, 자산수중이익은 뭐죠?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수중이익을 우리가 계상을 하게 되겠죠. 채무면제액은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을 면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채무액만큼 채무가 면제됨에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산수중이나 채무면제액 모두 다 원칙은 입금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자산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액은요, 어디에 충당될 수 있어요? 이거는 2월 결손금 보전에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2월 결손금 보전에 이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액을 상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월 결손금을 줄이면서 2월 결손금이 있는 법인들의 경우에는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액을 2월 결손금을 줄이면서 자산수중이익과 상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전에 충당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입금으로 계상을 하면 안 돼서 입금, 불산입, 기타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본거래가 있는데 자본거래. 그래서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입금, 불산입에 해당이 되겠죠. 특히나 주식 발행 초과금은 우리가 자본금, 자본금을 이제 발행을 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그거보다 우리가 자본금 액면금액보다 발행가액이 더 컸을 때 발행금액을 더 많이 받게 되면 현금을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이죠. 발행할 때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면 그 관련된 차액을 우리가 주발초로 계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발초는 원칙적으로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회계상으로나 세무상으로나 입금,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시면 예외 규정에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인해서 발행된 주식이 채무를 출자 전환한다는 건 뭐냐면요. 부채를 이제 자본금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채무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돈으로 갚아야 되는데 주식으로 주는 거. 출자 전환으로 인해서 발행된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식이 시가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 금액은 채무 면제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외한다. 라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장기차입금이죠. 장기차입금. 자, 장기차입금을 1,300만 원을 면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본금, 액면금액 이제 1,000만 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3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요. 자, 장기차입금이 이제 1,300만 원이 면제가 된 거예요. 채무가 면제가 되면서 우리가 자본금을 발행을 했던 거죠.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자, 액면금액만큼 발행을 했는데, 자, 이 발행되는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자, 지금 보시면, 자, 시가가 얼마죠? 시가가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가가 지금 채무 출자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이 시가가 1,000만 원인데 지금 주식은 1,300만 원어치가 발행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무가 결국에는 자본금, 주식의 가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를 면제받고 주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면제받은 채무하고 시가의 차익분에 해당하는 그 금액 있죠. 이거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입금에 해당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 채무가 이 주식의 발행가액이라는 거예요. 자, 주식의 발행가액인데 우리가 시가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이 지금 시가보다 더 많이 발행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본다. 네, 그래서 법인이 채무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서 주식의 시가를 이게 발행이 된 거예요. 1,300만 원만큼 대가를 받은 거라고 이 발행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그래서 법인이 채무를 출자 전환하면서 우리가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이 됐다면 주식이 시가가 지금 1,000만 원이었잖아요, 우연히.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채무 면제이익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는 자본거래로, 장부는 자본거래로 봤지만 세법은 이거를 손익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 300만 원.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는 건 맞죠? 얘는 자본거래로 보든 손익거래로 보든 어쨌든 둘 다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과 관련해서 300만 원 기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2번을 이제 문제를 해보게 되면 입금 산입이죠. 입금 산입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이제 이거를 출자 전환 채무 면제 이익. 자, 입금 산입 그다음에 3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처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요 15번 파트부터는 우리 과거에 정리했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하기 전에 내용들 있죠.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좀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요게 복습을 해놓으셔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해서 재평가 차익이 토지 1억 5천, 그 다음에 이제 건물 1억을 인식하였다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재평가 차익에 대해서 우리는 세법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네, 세법상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시면요. 이 재평가 차익을 자본 항목으로 재평가 잉여금을 보시면 돼요. 재평가 차익, 재평가 잉여금인데 자본으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그 다음에 건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장부에서는 토지를 1억 5천, 그 다음에 건물을 재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1억 원을 늘리고 이거를 재평가 잉여금으로 계산을 했겠죠. 재평가 차익으로 해서 우리가 2억 5천으로 이거는 자본 항목으로 계산을 해놨을 겁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이런 세무 조정을 아예 인정해 주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개정과 재무상태표 개정이 오류수정 분계로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두 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토지와 그다음에 건물을 줄이면서 이것만큼은 이제 뭐 송금, 여기 입금이 와도 돼요. 자, 송금으로 이제 계상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재평가 차익만큼은 재평가 차익을 줄여줘야 되겠죠. 재평가 차익만큼을 줄여주면서 뭐 입금이 와도 되고 송금이 와도 되고. 자, 그럼 입금이 여기 와볼게요. 입금. 자, 입금입니다. 그래서 재평가 차익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얘를 없애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없어졌고요.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보시면 토지는요. 토지는 송금에 산입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한번 해보면 여기 건물, 자, 토지와 건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송금 산입이 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1억 5천만큼 자산을 세법상 자산은 늘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평가 이런 평가 차익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그 고정자산 평가증을 제외하고는 우리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법에서는 이제 평가 차익을 인식하지 않고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늘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그 장부가액을 줄여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입금 산입해도 되고 송금 불산입하셔도 되는데 자, 입금 산입하면서 얘는 지금 재평가 차익이죠. 재평가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2억 5천을 지금 얘도 입금이고 얘는 지금 요것도 자본 항목이고 재평가 차익도 자본 항목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본 항목으로 자본 항목과 자본 항목이 만나는 경우에 해당되고 사회 유출에 해당되진 않으니까 우리가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본 항목과 자본 항목.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이 재평가 차익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재평가 차익이 지금 자본 항목에 있잖아요. 자본 항목에 재평가 차익을 일단 입금으로 당기손익에 있는 입금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입금 산입으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입금을 부인하는 거예요. 입금 불산입.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어쨌든 뭐 동일한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를 입금 거래로 본 거고 여기는 자본 거래로 본 거니까 손익 거래로 받느냐 자본 거래로 받느냐 이 둘의 차이가 발생하면 자본의 변동은 없는 거예요. 순자산의 변동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세무조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금, 산입, 토지 1억 5천 유보가 발생됐네요. 그리고 건물도 1억 원 유보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차익과 관련해서 재평가 차익, 자산 재평가 차익, 자, 2억 5천이고요. 그리고 유보가 지금 이건 기타죠, 기타. 네, 자산 재평가 차익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를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했고요. 예수금은 원천징수세액으로 이제 납부를 했대요. 자, 그러면 49만 5천 원 보통 예금, 이자 비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것만큼은 뭐가 되죠? 네,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자 비용, 우리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상여, 예수금만큼은 지금 우리가 기타 사회 이출로 소득 처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해야 되는데 130만 5천 원, 그 다음에 49만 5천 원을 나눠서 우리가 송금 부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 이자 비용과 관련해서 이자 비용 1305,000은 상여.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495000은 우리가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든 재평가 차익이든 어쨌든 우리가 이런 관련된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입금 산입이 발생하고 입금 불산입, 입금 산입을 하면서 입금 불산입이 되는 이렇게 두 줄의 세무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긴 토지와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세 줄이 발생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기타라고 하는 세무조정과 그 다음에 관련된 자산을 줄여주는 세무조정 이렇게 두 가지가 발생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은 10216,170원이다. 자, 그럼 법인세 비용 나왔네요. 자, 그러면 서부상사로 먼저 가서요. 자, 서부상사로 가보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보시면 자,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이죠. 법인세 비용 먼저 부인하고 기타 사유출 그 다음에 10216,170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단기 중에는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신주 발행에 따른 등록세, 주권 인쇄비 이거 13만 원의 수수료 비용은 자,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이거를 송금으로 인식을 하게 되지만 세법에서는 이거를 자본 항목으로 보게 되죠. 자본 거래로 봐서 해당 유상증자와 관련된 발행가에게 가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송금 한쪽은 손익 거래, 한쪽은 자본 거래로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타라고 하는 세무 조정. 그다음에 우리가 송금이 아니다. 송금 불산입 기타. 이렇게 세무 조정이 나오게 되면 됩니다. 신주 발행과 관련한 거. 그래서 송금 불산입, 신주 발행비, 그다음에 13만 원 기타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대주주가요, 그 결손 보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자산 수중이익이 있었는데 그걸 영업의 수익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세무상 2월 결손금 9,500만 원이 있네요. 그러면 2월 결손금을 줄이면서 2월 결손금이 너무 많으니까 자산을 준 거예요.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라고 준 거죠. 자, 9,500만 원이나 있으니까 이렇게나 필요 없고 자산 수중이익 1,000만 원과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 발생한 그 금액을 우리가 서로 상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금 불산입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금으로 과세하지 않고요. 네, 한쪽은 이제 자본 거래로 보고 한쪽은 입금 거래로 이것도 똑같은 거죠. 장부상에서는 이제 입금으로 봤는데 우리 세법상으로는 자본 거래로 본 것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기타라고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 자산 수중이익 이익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기타.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수중이익과 상계를 하려면 2월 결손금이 넉넉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2월 결손금이 지금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9,500이나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상계할 만한 금액이 2월 결손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그다음에 자산 수중이익 1,000만 원 기타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그다음 전기의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 800만 원을 면제받았대요. 면제받았는데 이를 회계 처리하지 않아서 세무조정 시 입금 산입했고 이에 대해서 단기 중에 다음과 같이 처리했대요. 그러면 전기에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전기에는 우리가 입금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걸 과거에
전기에 했었어야 될 회계 처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기에는 입금 산입,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순자산이 늘어나자요. 입금 산입 유보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지금 단기 중에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추인하는 세무 조정이 필요하겠죠. 즉 이제 정리해 보면 지금 회사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법상으로는 전기에 우리가 이익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전기에 이제 단기 차입금을 줄이면서 800만 원을 줄이면서 이제 입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때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 그다음 단기 차입금이 지금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이 늘어나서 입금 산입 800만 원 유보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회계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지금 X1년도에 이렇게 해놓지 않고 X2년도에 가서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이때서야 800만 원 줄이면서 우리가 이제 전기 오류 수정 수익으로 이제 수익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죠. 8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이고 세법상으로는 우리 전기 귀속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무 조정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올해 입금이 아니다. 혹은 요 과거의 유보를 그냥 추인하는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아니고 차입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부채를 다시 늘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과거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걸 추인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입금 불산입 전기 오류 수정 이익 800만 원, 그 다음에 유보가 감소되었네요. 네, 이렇게 소득 처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에는 아마 유보 발생으로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인이 되면 유보가 이제 감소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걸 자본조정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본으로 처리를 해놓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세법상으로는 이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나 한쪽은 자본거래, 한쪽은 손익거래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입금에서 입금 산입, 입금으로 산입한다라는 것이죠. 자, 압축기장 충당금이나 일시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금 산입하게 되면 이제 국고보조금, 그다음에 5천만 원,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항상 송금, 물산입, 기타 사유 유출, 그다음에 신주 발행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손익거래, 한쪽은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입금 산입, 국고보조금 5천만 원, 기타 이렇게 만약에 국고보조금이 왔는데 이제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산수중이익이 우리가 2월 결손금하고 상계가 된다. 혹은 채무면제이익이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입금 불산입 1,000만 원 기타. 왜냐면 이 각사소득을 늘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2월 결손금과 보전에 충당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산수중이익과 입금을 부인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정기오류 수정 이익의 경우에는 이제 귀속분에 따라서 이제 과거의 유보를 추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세법상 우리 회계상 어떻게 과거에 회계 처리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지금 요 메뉴는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여기 맨 앞에 가보시면 우리 페이지는요, 16번 제일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420페이지거든요. 420페이지.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자,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두 줄의 세무 조정이 발생하죠. 자, 입금 산입 기타, 입금 불산입 유보. 반대로 이제 평가 손실의 경우에는 송금 산입 기타, 그다음에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해서 이제 송금을 부인하고 입금을 부인하는 그런 세무 조정이 발생이 되고요. 이 지금 저가 매수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저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 입금 산입 유보가 발생이 되었다. 평가 이익은 부인하니까 입금 불산입, 그다음 단기 매매 증권이 늘어나 있을 거잖아요. 장부상에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유보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평가 손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산을 늘려주기 때문에 유보가 발생.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보는요, 순자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왼쪽은 가산 조정이잖아요. 여기는요. 여기에 있는 유보는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유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순자산이 감소하는 게 오른쪽에 놓이게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뒤에 보시면 법인세 비용은 우리가 법인세 비용,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근데 전년도 법인세인데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계상했다면 그것도 어차피 법인세니까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은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법인세 비용이 환급이 됐다. 그래서 국세가 환급이 되면서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법인세를 돌려받는다든지 어쨌든 이거는 입금 불산입,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산세나 범칙금 등과 같이 벌, 과, 가 이런 것들이 붙으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게 되고요. 증자와 관련된 법무사 비용은 우리는 지금 손익거래로 보지만 비용 처리를 하게 되지만 우리는 송금으로 보지만 우리가 세법에서는 이거를 자본 항목으로 자본거래로 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기타로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토지의 취득세의 경우에도 토지의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에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늘려주고요. 유보 발생, 그다음 송금, 불산입, 송금은 아니다. 취득세는 송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앞에 있는 우리 매도 가능 증권이나 그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과 마찬가지로 평가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할인액 상가액을 이자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입금을 불산입하면서 유보 발생, 만기 보유 증권 할인 차금 상가액을 우리 만기 보유 증권이 그만큼 할인 차금 상가액만큼 자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 장부가액을 줄여줘야 된다. 네, 건물관리비나 임차료는 임원과 관련해서 출자 임원과 관련한 사택 유지비 임차료는 송금, 불산입, 상여. 임원 너가 근로소득 받아서 세금 내고 네가 내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과혼합 세금에 대한 환부 이자, 그래서 자동차세가 환급이 됐는데 관련된 이자 수익이 붙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하지 않을게. 입금, 불산입, 기타. 그다음에 기간경과분 이자 미수수익,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거죠. 원천징수 대상 이자 수익의 경우에는 우리가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수수익을 계상하면서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하게 되면 자 미수수익 이자 수익을 계상하게 되면 그때는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오른쪽에 놓이게 됩니다.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간 경과분을 이제 비용 누락을 한 거예요. 예, 전기에 이제 비용 경과분 누락을 해서 우리가 송금 산입으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세무 조정을 했었겠죠, 전기에. 그랬다가 이거를 단기 중에 만약에 계상을 하게 되면 기간 경과분 누락분을 회계상 장부에 계상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올해 송금이 아니다, 전기 송금이다. 이렇게 송금 불산 요게 이제 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자기 주식의 처분 이익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장부상으로는 이거를 자본거래로 보지만 세법상으로는 이거를 입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입금, 산입, 기타가 되겠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비현실적 퇴직의 경우에는 그건 가지급금으로 본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늘어난 거, 그러니까 퇴직금을 줬지만 현금으로 이제 퇴직급여를 지급했지만 우리 세법상으로는 이 퇴직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송금이 아니다. 송금, 불산입, 가지급금, 유보. 가지급금 빌려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임원 상여 한도 초과액 모두 다 이제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각각 특이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투자자산 처분 손실, 자, 주식의 저가 양도는 송금, 불산입, 상여. 그래서 특수감가인에게서 우리가 저가 양도를 하게 되면 부당해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저가 양도와 고가 매입은 두 가지가 이제 손해 보는 거래에 해당되고 특수관계자이면서 현저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송금, 불산입, 상여로 부당해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고요. 하자보수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자보수 충당금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법상 인정되는 충당금은 6가지뿐,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 유보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고, 재평가자액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우리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련돼서 두 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것이죠. 재평가 이익이든 재평가 손실이든 재평가 이익이죠. 재평가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입금 산입하고 그다음 송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이렇게 두 줄로 세무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재평가 이익에 대해서 자본 항목으로 계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두 줄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마찬가지로 두 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입금 산입으로 해놓으시는 게 입금 불산입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전기요리 수정 이익을 계상을 했는데 전기의 단기 차익금이 면제된다든지 아니면 전기의 법인세가 과다 납부됐다든지 이런 과거의 이제 전기요리 수정 이익의 내역에 따라서 입금 불산입이 되면서 유보인지 기타인지 이게 결정이 되겠고요. 자,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데 이걸 자본 항목으로 계상을 해놨다면 우리는 입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법상 입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면서 기타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차량에 대한 수리비는 너가 내라는 거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너가 세금 내고 근로소득세 낸 다음에 근로소득 받아가서 네 돈으로 내라는 겁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지만 우리가 출자 전환으로 채무 면제 이익이 발생했고 우리가 출자 전환으로 우리가 시가 발행하는데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출자 전환 채무 면제 이익으로 봐서 입금 산입 기타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한다.
근데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그다음에 전기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그리고 한도가 미달한다면 한도가 미달하면서 우리가 상각 전기 유보가 있어야 돼요. 전기 유보가 있어야만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송금 산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한도가 미달하면서 전기의 유보가 있는 경우에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요 내용들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사실 득점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내용들이 아직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론 내용과 그다음에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